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강원도 양구군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 개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에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 라인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본격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의 갈등과 분열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동료를 밀고 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거취와 관련해 이상인 행안부 장관이 교체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숨지는 소아 청소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절반가량은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개학 이후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 지출도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급등으로 나가는 돈만 늘었을 뿐 실제 가계 씀씀이는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36개월 이하 아기를 돌봐주는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에 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 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70mm의 비가 내릴 거로 보이고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 양구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발생한 돼지열병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밤 11시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두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곳은 강원도 양구의 한 농가입니다. 해당 농장은 돼지 5,6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어제 낮 폐사체가 발견됐고 이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곧바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또 내일 밤 1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원도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5,600여 마리는 매몰 처분될 예정입니다. 차량과 사람의 지역 이동이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에 심야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히 야생멧돼지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게 폐사체 수색과 환경시료 검사, 소독뿐 아니라 호액 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발생 농장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강원 지역 울타리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보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살처분이 추석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개체수가 많지 않아 살처분이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대통령실이 정책과 홍보 부문을 중심으로 조직을 일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기로 했고 홍보수석은 김은혜 전 의원으로 교체합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인적 쇄신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대통령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되짚어 보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 방향을 밝혔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수석 신설안을 내놨습니다. 정책 분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역할이 필요했다는 설명과 함께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그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민 또 내각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실 간의 그런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만 5세 입학 추진 방안 등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 대통령실 내 정책실이 없어 부처 간 조율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만큼 이 분야를 보강하기로 한 겁니다.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분야가 있고 줄일 분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홍보 라인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새 홍보수석으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뒤 독일로 출국했던 김 전 의원은 최근 귀국해 대통령과 직접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1일 발표 때 직접 브리핑룸을 찾아 인사할 예정입니다. 홍보수석 비서관에 이제 관심이 많으셨는데 조금 살펴볼 게 있고 해서 이번 일요일 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수석을 맡고 있는 최영범 수석은 홍보특보로 옮기고 강인선 대변인은 유임되지만 신임 홍보수석이 브리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조직은 살아있는 유기체라며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편하겠다는 말로 추가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거론된 2실장 5수석을 3실장 7수석 체제로 늘리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간 걸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왔는데 오히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며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주호영 비대위의 첫 일성은 반성과 사과였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특히 당내 사안이 사법부의 판단 영역으로 간 점을 거론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이준석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된 일, 모두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열한 조직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며 새 대표 선출 전까지 비대위 체제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분리해 대응하던 전략을 수정해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잇따라 공격의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말까지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인용하자면은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다음 주로 미뤄진 상황에서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전직 여당 대표의 공격이 잇따르자 친윤계 내부는 부글부글 들끓는 분위기입니다. 핵심 인사들은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성토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그 팬덤을 무기 삼아서 내가 이 정부를 실패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조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이나 중도층의 지지는 빠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이준석 때리기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이준석 때리기 좀 동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저는 비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고전하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일단 비대위 체제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면 초가에 놓인 이준석 전 대표가 장기전도 불사할 태세라 당분간 내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의 재심 요청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직접 소명하겠다는 최 의원의 요구를 당 윤리심판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새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징계 확정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의원의 징계를 다시 논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나오지 않은 채 직접 소명하고 싶다며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윤리심판원도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재심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목격자와 관계자의 증언, 그다음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 이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0일 내려진 징계 확정도 미뤄졌습니다. 당시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도 부인한다며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기로 했고, 최 의원은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재심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기일을 잡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윤리심판원 설명입니다. 다만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는 만큼 윤리심판원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당대표가 새로 이제 선출이 되면은 윤리심판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그건 또 좀 지켜봐야죠. 뭐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최 의원 징계가 부당하다는 당내 청원에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2만 명 넘는 당원이 동참한 상황에서 최 의원 소명에 따라 윤리심판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기에 새 지도부 출범, 8월 국회, 정기국회 일정과 맞물리면서 재심 결론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의 밀고 특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체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국회 업무 보고 때 밝힌 내용인데요. 앞서 야당 의원들의 김 국장 교체 요구를 일축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라 주목됩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33년 전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초대 행정안전부 김순호 경찰국장. 김 국장의 이른바 밀정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교체 공세가 계속되자 이상민 장관이 교체 검토를 밝혔습니다. 김순호 국장을 경찰국장을 시켜야 하는가, 심각하게 한번 거치를 논의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김 국장의 과거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김 국장 관련 의문이 합리적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랬던 이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 내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한 발짝 물러선 입장을 보인 겁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국장의 경무관 승진 때 문재인 전 정부가 검증했다며 인노회 탈퇴 이후에 인노회의 이적 활동에 회의를 느껴 탈퇴한 뒤 경찰이 됐을 뿐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혁명론을 똑같이 주장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경찰은 그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껏 김 국장은 자신에 대한 억측에 대해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며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김 국장 역시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순호 국장이 스스로 거취 문제를 결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이 장관이 강경한 입장에서 교체의 여지를 남긴 만큼 어떤 결단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대공요원 자격으로 경찰에 특채될 때 지원자는 김 국장 한 명밖에 없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국장이 30여 년 전 경찰에 특채된 대공요원 분야의 응시 인원은 김 국장 한 명뿐이었고 경쟁률도 1대1이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는 또 선발된 인원 중 김 국장이 뽑힌 대공요원직만 먼저 임용을 한 뒤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국장은 80년대 말 자신이 몸담았던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이른바 인노회 동료들을 밀고 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지는 소아청소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절반가량은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사망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재유행 속에 개학으로 인한 감염 우려가 크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소아청소년이 사망하는 사례는 지난해 11월 처음 보고됐습니다. 그 뒤 지금까지 모두 44명이 숨졌습니다. 9세 이하가 10에서 18세보다 2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특히 9세 이하 사망은 최근에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 사례 29명의 20%인 6명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겁니다. 소아청소년 사망자의 절반가량은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뇌전증 같은 신경계 질환이 가장 많고 비만 등 내분비계 질환과 다운 증후군 등 선천성 장애가 뒤를 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 사망자 중 90%가 백신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5에서 11세 어린이의 기초접종률은 1.5%에 불과하고 12에서 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률은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뇌전증, 비만, 당뇨, 선천성 장애 등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당부드립니다. 사망 사례의 절반이 기저질환자였다면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코로나로 숨진 소아청소년도 절반에 달한다는 것. 소아청소년은 스스로 증상을 호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재유행 속에 개학으로 감염 위험성이 커진 만큼 5에서 11세는 기초접종을, 12에서 17세는 3차 접종까지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또 소아청소년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 현재 2,700여 개로 늘린 소아특수병상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감염 위험 상승을 고려해서 확진자도 3차 접종까지는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전 국민의 4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고 이 가운데 재감염 비율이 5%를 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추진단은 재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감염 이후에도 3차 접종을 통한 면역 이득이 있다고 확인했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만 3,77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 17만 70명보다 3만 6,293명 적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늘어서 13만 명 중후반대를 기록할 거로 예상됩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 지출도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올라서 나가는 돈만 늘었을 뿐 실질적인 소비 지출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의 농산물 할인 판매대입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30-40% 오른 것 같아요. 부담되지요. 올해 무와 배추, 감자 등 채소값이 크게 오르면서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7.1% 상승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등 고육 지책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긴 쉽지 않습니다. 별로 체감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물가 많이 오르고 야채 특히 이런 거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할인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가게에 큰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 지갑은 굳게 닫혔습니다. 소득과 지출이 함께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구매하는지 알 수 있는 평균 소비 성향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5.8% 오른 261만 9천 원으로 12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소비 성향은 5.2%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3만 1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2.7% 늘었지만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소비 지출 증가율은 0.4%에 그쳤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나가는 돈만 늘어났을 뿐 소비는 제자리 걸음인 셈입니다.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하면서 명목소득, 실질소득 모두 1인 가구가 포함된 2006년 이후 전분기 통틀어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의 현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싼 값에 치킨 상품을 내놓으며 초저가 치킨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똥은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에 튀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조리 코너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한 마리에 5,980원인 치킨을 사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 힘든 시기인데 마트에서 이런 행사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의 초저가 치킨 전쟁은 홈플러스가 촉발했습니다. 6,990원짜리 당당 치킨을 내놔 한 달여 만에 38만 마리 넘게 팔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이마트는 1,010원을 더 낮춰서 치킨 6만 마리를 5,980원에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단 판매 기간은 일주일로 한정했습니다. 롯데마트는 한 마리 반 분량의 한 통 치킨을 8,800원에 파는 반값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생각지도 못하고 왔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우리 아저씨하고 이제 저녁에 소맥 한잔 해야 되겠어요. 소비자들은 반색했지만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는 발끈했습니다. 마트 같은 경우는 치킨이 여러 품목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전부로 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고요. 미끼 상품을 앞세워 고객들을 유인하려는 대형마트의 일시적인 상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치킨 값에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고 가맹점이 아닌 업체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공론화된 건 예상치 못한 수확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서울시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아기를 돌봐주는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씩 돌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에 청소나 빨래 같은 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새로 나온 서울시의 육아 지원 정책을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 2천여 명에게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물었습니다. 0세에서 6세 아이를 키울 때 83% 가까이가 수면이나 식사 시간이 부족하며 85% 가까이가 곁에서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가끔 저도 퇴근이 늦는데 신랑도 퇴근이 늦을 때는 이제 정말 예전에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문을 닫아서 이런 경우는 발만 동동 구르다가 뭐 친구 집에 맡기거나. 서울시가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36개월 이하 아기를 가까운 친인척에게 맡길 때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월 30만 원의 쿠폰을 지급합니다. 애들한테 쓰는 게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래도 더 쓰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애들한테 쓰다 보면은 뭐 내 용돈에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조금의 이제 어딘가에 좀 들어오는 게 있으면 편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단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3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월 629만여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돌보미가 병원에 데려가주고 돌봐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등하원 시간대에 아이를 준비시키고 동행해주는 전담 돌보미도 500명을 지정해 운영을 시작합니다. 육아휴직 장려금도 신설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육아휴직 6개월이 지나면 60만 원, 12개월이 지나면 6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이 일단 직장 분위기상 아직도 쉽지 않은 곳이 있는데 좀 더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개월 경과 시에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에 60만 원 추가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운데 임산부나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하루에 4시간 6차례 이용할 수 있는 가사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모두 28개 사업에 드는 비용이 5년 동안 14조 7천억 원입니다. 시는 부정수급에 대해선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삼성전자 세탁기의 2단 폭발 사고와 관련해 YTN 취재진이 전문가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3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폭발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데 정부기관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둥그런 강화유리가 덩그러니 다용도실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접착제로 보이는 흰색 물질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최근 강화유리 깨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한 삼성전자 세탁기와 같은 모델입니다. 이곳 말고도 경기 부천시와 경남 김해시에서도 폭발음과 함께 유리가 통째로 떨어졌다는 제보들이 이어졌습니다. 본드 이걸로 이 유리가 지탱이 되냐고라고 얘기했거든요. 마치 보면 그 양면 테이프 붙이고 나면 자국 남은 것처럼? YTN 취재진이 여러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폭발한 세탁기의 공통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동일한 모델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생산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깨짐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세탁기의 본체와 강화유리 사이에 있던 접착제가 녹아 흘러내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초 강화유리가 세탁기의 진동을 견디지 못하게 아예 잘못 설계됐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됩니다. 삼성전자도 공식 입장을 통해 일부 모델의 강화유리가 접착 불량 등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무상교체와 함께 사전 점검만 권유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삼성전자의 사고와 관련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사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삼성전자의 사고 관련 통계와 원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내보내서 자료를 오면 이제 검토를 저희가 하고요. 필요하면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자체로 검토할 수도 있고. 이와 별개로 일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제주도와 같은 섬 지역은 비행기나 또 배 이송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만약 다리나 터널로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의 경우라면 굳이 추가 배송비를 낼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법규 미비로 인해서 연륙도 주민들에게 추가 배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보령시 원산도에 사는 김석환 씨는 택배를 받을 때마다 섬 밖으로 나갑니다. 섬 지역이라고 내는 추가 배송비가 부담스러워 섬 바깥에 주문해둔 뒤 직접 가지러 가는 겁니다. 많은 액수의 배송료를 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아는 지인분들에게 그 주소지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부탁을 해놓는 거죠. 이상한 건 원산도는 원산 안면대교와 보령 해저터널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인데도 택배 회사들이 계속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되면서 육지에서 원산도까지는 차로 10분 안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주문해봤습니다. 분명 무료 배송 상품인데 원산도 주소를 입력하자 배송비 5,000원이 추가됩니다. 비행기나 배로 가야 하는 제주도와 울릉도도 똑같이 5,000원인 반면 원산도 인근 다른 연륙도인 안면도는 추가 배송비가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물건마다, 사이트마다 배송비도 제각각입니다. 5,000원에서 7,000원, 심지어는 10,000원, 아까 말씀드린 16,000원, 이 정도 배송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가 생긴 지 10여 년이 지난 전남 목포시 고하도와 여수시 백야도 등도 여전히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연륙도로 가는 택배에 추가 비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는 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자 최근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연륙도 택배 비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저번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을 해서요. 또한 택배 서비스 평가 항목 개선을 위해서 이제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부당한 관행, 섬 주민들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빠른 조치가 이뤄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 주민들이 이런 부당한 배송비를 내지 않고 일반 육지하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YTN 양동훈입니다. 중국은 6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중국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른 하늘에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이른바 구름씨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을 상공에서 터뜨려 인공비를 유도하는 겁니다. 60년 만에 닥친 최악의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 중국 대륙은 그야말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의 80%를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쓰촨성은 엿새 동안 계획 정전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업체들은 물론 도요타나 애플 공장 등 해외 기업들까지 생산을 멈췄습니다. 我们企业接到政府通知以后，已经在时间点内停止了生产用电，员工也是全部安排放假，放高温假。 한창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에 논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쓰촨부터 안후이까지 양쯔강 유역 6개 성시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117만 헥타르, 제주도 면적의 6배가 넘습니다. 很多地方都持续4度以上，那这个2个高温跟干旱叠加，对水稻影响是比较大的。 7월 기준 채소류의 평균 도매 가격은 한 달 사이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고추와 마늘, 양파 등 우리 밥상에 빠짐없이 오르는 이런 채소들의 90%가 중국산입니다. 식재료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이 가을부터 타이완과 무역 관련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타이완을 향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까지 중국 군용기 51대와 군함 6척이 타이완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탐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호이 30 전투기 12대, J-16 전투기 6대, J-10 전투기 4대, Y-8 전자전기 1대, H-6 폭격기 2대 등 중국 군용기 25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성을 넘거나 타이완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의 잇단 타이완 방문과 중국의 반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타이완 주력 전투기의 훈련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타이완 공군은 동부 화롄의 공군 기지에서 F-16V 전투기들의 대한 미사일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야간 비행에 나서는 모습을 취재진에게 선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 지역에 대한 기습 타격 작전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시설에 대한 보복성 폭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3층짜리 기숙사가 폭격으로 주저앉은 채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공격으로 파괴된 겁니다. 민간 시설인 기숙사에 있던 약 50명 가운데 2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Я была дома, бах, серая,
серый туман. Я к дверям, двери закрыты. Хорошо, что первый этаж. А так, слышу Вадиму, у нас немножко колечко с 10-й комнаты. Вот. 이번 공격은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교란 작전이 본격화된 데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CNN은 지난 9일 발생한 크림반도 내 러시아 공군기지 폭발이 우크라이나가 배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폭발로 항공기 최소 8대가 파괴되면서 러시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무기고와 지휘부에 대한 타격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Але сенс у них у всіх один – знищення логістики окупантів, їхніх боєприпасів, військової та іншої техніки, командних пунктів, рятує життя наших людей. 동시에 서방이 지원한 고성능 로켓포로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끊는 공격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러시아 군을 막아내기 위해 비대칭 전술을 구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부 벨라루스에 미사일 전력을 늘리고 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세가 임박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를 서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 배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 관영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18일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탑재한 미그 31 전투기 세대를 칼리닌그라드 지역으로 이동시켰다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가동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칼리닌그라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EU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각각 남쪽, 동북 쪽으로 국경을 맞댄 러시아의 역외 영토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각종 현안을 놓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와 유엔은 최근 폭격이 잇따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시찰단을 파견하는 계획을 합의했고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에 파괴된 다리 등 전후 재건을 돕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자칫 대규모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을 우려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IAEA 시찰 합의를 러시아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팀 홈런 1위 LG가 선두 SSG를 홈런 4방으로 제압하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2위 LG는 1회 SSG 에이스 선발 폰트를 상대로 오지환이 투런 아치를 그린 거를 시작으로 문성주와 가르시아까지 홈런쇼를 벌이며 SSG의 8대4 승리를 거뒀습니다. 롯데와 NC는 각각 KT와 기아를 누르고 나란히 3연승을 달리며 5위 기아를 4경기 차로 압박했습니다. 두산은 키움을 대파하며 3연패에서 벗어났고 삼성은 한화를 누르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배구 컵 대회의 깜짝 스타, 바로 한국도로공사 김세인입니다. 팀을 옮기면서 리베로에서 공격수로 포지션까지 바꿨는데 그야말로 펄펄 날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챔피언 현대건설과 2위 도로공사의 대결. 누구보다 빛난 건 레프트 김세인이었습니다. 173cm의 작은 키지만 탄력을 이용한 빠른 공격이 강점. 이 선수가 리베로였다니. 실만했었다니. 네. 너무 아깝네요. 영리하게 터치아웃을 노리고 상대의 벽을 피해 빈 곳을 노리는 플레이를 펼칩니다. 팽팽히 맞선 듀스 상황에서는 경기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2003년생 김세인은 공격 수비 다 잘하는 만능 선수입니다. 페퍼저축은행 리베로였지만 세터 이고은의 보상 선수로 지명되면서 김종민 감독의 뜻에 따라 공격수로 변신했습니다. 작년 시즌 때는 공격을 못해서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코보컵 때 이제부터 레프트 하게 되어서 저를 좀 더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명여고 시절 레프트로 활약했던 김세인. 다음 시즌 때는 더 득점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포지션 변경에 성공하며 스타 탄생을 알린 김세인의 활약이 여자 배구에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게 했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중부와 경북 북부를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에 최고 7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호남 내륙 쪽에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쉬어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6도, 대전은 21.5도, 대구는 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남부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에 그치겠지만 대전은 30도, 대구는 34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 개편에 나섰습니다. 각 부처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은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하고 홍보수석은 김은혜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본격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의 갈등과 분열 사태에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 이후 나올 거로 보입니다. 강원도 양곡은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숨지는 소아 청소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절반가량은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개학 이후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유엔이 최근 폭격이 잇따른 자포리자 원전에 국제원자력기구 시찰단을 파견하는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 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70mm의 비가 내릴 거로 보이고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조직 인적 개편과 관련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고 민생과 정책 어젠다 쪽에 소통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 간의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책기획수석부터 먼저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정책기획수석으로 유력하다면서 지금 조직 개편을 하고 많은 인재를 발굴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홍보수석은 모레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의원이 새 홍보수석으로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랫동안 비어있던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했습니다. 한 차례 낙마했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장고 끝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온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됐습니다. 대표적인 친윤 검사이자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내 손꼽히는 수사 전문가인데다가 검찰 업무 전반에 능통한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수사기획통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보험연구원장과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료, 경제학계 출신이 많았는데 최종 임명된다면 첫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됩니다. 이번 지명은 지난달 10일 송옥렬 후보자가 신상 문제로 사퇴한 지 30여일 만입니다. 두 후보자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취임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1기 내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석인 교육부, 복지부 장관 자리에는 몇몇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다면서 확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총장 직무를 대리해온 이 후보자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거란 기대 속에 한동훈 장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일 땐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땐 핵심 참모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한동훈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사단의 브레인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겸손하게 경청하고 검찰 구성원 모두의 힘을 합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모든 힘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대검 차장으로 승진한 뒤 공석인 총장 직무를 대리해온 만큼 조직을 연속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건 이 후보자의 강점입니다. 그 사이 단행된 조직 개편과 인사에도 관여해 식물 총장이 되진 않을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그만큼 이번 총장 인선 자체가 뒷전으로 밀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역대 최장기 총장 공백이 유력한 상황에서 세 차례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은 모두 한동훈 장관이 주도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총장이 돼도 사실상 법무부가 검찰을 직할한다는 우려를 씻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그래서 나옵니다. 검찰 구성원 누구나 검찰의 중립이라고 하는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밖에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이 후보자의 낮은 기수를 고려하면 또 한 번 고위 간부들의 사표가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전국 고검장 6명 전원은 물론 지검장 중에도 이 후보자보다 선배 기수가 여럿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시행될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대한 현장 대응과 전 정부 사정 국면까지 모두 이 후보자가 책임지고 매듭져야 할 과제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 속에 발탁됐던 비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상갑 법무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이 실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8월 법무부 인권국장에 발탁된 뒤 법무실장에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총괄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각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 김현정 여성아동인권과장과 김의례 법무실 송무심의관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법무부를 떠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다가 박상기 전 장관 시절에 채용된 김종현 인권구조과장도 최근 퇴직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된 류사명 총경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국 설치가 내용도 불법이고 시기적으로도 날치기로 진행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위법한 점이 하나도 없다며 하나라도 위법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면 수긍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경찰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게 뭐 내용도 불법이고 뭐 시기적으로도 경찰청장이 안 계신 이런 시기를 틈타서 날치기로 이렇게 진행된 것 절차적인 하자도 명백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찰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30년 만에 큰 일을 이렇게 크게 한 변혁에 있어서 4일 정도 의견 수렴을 이렇게 하고 마는 거는 이 경찰 구성원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걸 반증하니까 이제 일단 경찰국이 위법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 의원님이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단 하나라도 지적할 수 있으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논란을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야당은 행안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 국장을 향해 노동운동을 함께한 동료들을 밀고 한 대가로 경찰이 된 사람이라며 공격했습니다. 또 김 국장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2020년 대법원이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순호 국장은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맞고 주체 사상의 염증을 느껴 경찰의 길을 걷게 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여당은 김 국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는데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지나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거 노동운동 동료를 밀고해 경찰에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은 김순호 치안감 같은 인물을 경찰국장으로 임명하는 건 윤석열 정부 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김 국장이 이른바 밀정 의혹으로 업무 수행이 힘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30년 전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싸움을 벌이며 파행했습니다.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사의를 밝혔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사일정과 소위 구성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 여야 과방위원들은 27일 만에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는 열차, 폭주하는 설국 열차일 뿐입니다. 민주당스러운 정말 꼼수 소통, 수박 소통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불참을 질타하며 아직도 야당인 줄 아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께서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야당이라고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첫 단추를 낀 거는 잘못 낀 거는 사실 국민의힘당에서 간사가 없을 때 안 나오셨습니다. 간사 선임 안건 표결을 놓고 입씨름이 이어지면서 회의가 잠시 멈췄고 의사 진행을 방해할 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다시 시작된 회의에서 정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 구성과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헌정사상 참 보기 어려운 참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닌가. 무단결석, 무단가출을 하신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숙한 귀가 조치를 촉구합니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업무 보고를 위해 과방위에 출석했습니다. 반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여권의 압박을 받았던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임기를 1년 넘게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입장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자신을 향한 감사원 감사로 거취 압박을 느낀다며 호소했고 대통령이 이하 권력 실세들의 총동원해서 지금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괜히 감당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과 권익위 고위 관계자, 감사원이 얽힌 표적 감사라며 특검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권익위, 감사원의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 고발, 특검 수사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공수가 바뀐 여야의 첫 결산 심사에서는 치열한 신경전과 함께 전 정부 인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집중호우 첫날 대통령실 참모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일 행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서울에 비가 많이 와서 아수라장이 됐는데 비서실장과 홍보수석 등이 기자들과 만찬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한,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언위에 출석한 이 장관은 가정적인 사실에 대해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장관이 8일 군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저녁 식사를 한 뒤 밤 10시가 넘어 상황실에 복귀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저녁 자리에 막걸리가 있었고 건배까지 하지 않았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이 장관은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집중호우 당시 TBS 교통방송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TBS의 폭우 당시 방송에 관한 질문에 비 오는 날은 예보 방송을 했지만 다음 날 아침 차 막힘 현상이 있었는데도 보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감사 청구도 들어온 만큼 교통방송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는지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 양구군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서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5,6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강원도 내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어젯밤 10시 30분부터 내일 밤 1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원도의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에 긴급 지시를 통해 철저한 방역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제 초소와 소독시설 운영 등 현장 방역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환경부 장관에게는 발생 농장 인근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 지역 울타리를 신속하게 점검 보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서울 대공원 주차장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차량을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보험사들이 임시로 빌려 사용하는 건데요. 흙이 뒤덮인 채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진 차들에는 수해 당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입니다. 최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보닛 위부터 차량 꼭대기까지 진흙더미와 나뭇가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차량 내부는 더 심각한데요. 핸들과 기어, 시트까지 토사로 엉망이 돼 있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흙탕물이 고여 있고 진흙도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하 주차장에 대놓은 차들이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 9일부터 보험사의 침수 피해가 접수돼 이곳으로 들어온 차들은 모두 1,100여 대. 흙범벅이 된 침수차를 실은 견인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폐차장을 오갑니다. 오늘 5번째 왔고요. 여기 오늘 한 5대 이동할 예정이죠. 너무 황당하죠. 저기 흙이 너무 많으니까. 폭우로 갑자기 물이 차오른 탓에 물건 챙길 새도 없이 몸만 빠져나왔던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폐차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찾으러 왔어요. 전원이 안 켜져서 CD 하나 좋은 게 있는데 찾을 수 없다 하네요.
전국적으로 지난 8일부터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11,600여 대, 피해액은 1,600억 원이 넘습니다. 수입차들도 3,000대 넘게 잠겼습니다. 아직 지하 주차장에 방치된 침수차들이 남아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차들 중에 일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수된 차량들을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말까지 정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침수된 차는 국내 유통이 불가능해 반드시 폐차해야 하지만 피해 이력을 숨긴 일부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를 조회해도 소비자가 침수 이력을 파악하는 건 어려운 만큼 중고차를 사기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자, 침수차를 확인하는 방법은 안전띠를 당긴다든지 또 에어컨 필터나 바닥의 매트, 트렁크 매트를 확인해서 흔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일부라도 침수됐던 차량은 운행 전 반드시 점검센터를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성동구 홍익동에 있는 4층짜리 주택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대피하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기류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제주 노형동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와 폭발음으로 신고가 여러 접수돼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 정박해 플라스틱 원료를 싣고 있던 3만 톤급 화물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작업자 14명이 대피했고 원료 4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전북 장수군 개정리에 있는 단층 주택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집주인이 외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장고나 에어컨을 비롯한 집기가 타 소방서 추산 1,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서울 홍대 거리를 포함한 밤거리도 다시 인파로 북적이고 있죠. 다만 그만큼 유흥 범죄나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도 커졌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 소방당국이 손을 잡고 클럽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현장에 김태원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아직은 한적한 대낮 서울 홍대 거리. 경찰관과 구청, 소방공무원들이 지하 클럽 안으로 들어갑니다. 화장실 부스 구석구석을 적외선 화상 카메라로 확인하고 렌즈가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밝게 빛나세요. 네, 이제 그 부분으로 저희가 렌즈가 있는지를 탐지를 할 겁니다. 벽에 설치된 비상 조명도 꼼꼼히 점검합니다. 네, 이쪽 양쪽 둘 다 지금 전원이 희미하거든요. 이쪽도 한번 배터리 갈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다 갈았는데. 또 다른 클럽. 이번에는 잠금 장치가 없는 사물함이 도난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보통 요즘은 렌탈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렇게 큰 비용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해놓으시면은 사장님도 좋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최근 서울 주요 유흥가로 꼽히는 홍대거리에선 범죄와 안전사고 신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클럽 같은 경우엔 대부분 지하에 있거나 출입문이 좁아 화재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지난달 역삼동 유흥주점에서는 마약이 든 술을 마신 종업원과 손님이 숨지는 등 최근 각종 마약 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클럽 등에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위험도 큽니다. 이에 좀 더 안전한 클럽을 만들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 등 4개 기관이 처음으로 손을 잡고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번 점검은 징벌 조치보단 안전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상담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취약 부분이 혹시 발견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 방안을 컨설팅 해드리기 위해서 동행 취재가 이루어진 2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은 홍대 클럽 2곳을 꼼꼼히 점검하며 업주들에게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알려줬습니다. 현재까지 점검이 지속되면서 불법 촬영 장비가 확인된 적은 없었고 다만 통행이 빈번한 출입 계단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물품 보관소 위치가 이제 절도에 취약한 경우가 경찰은 앞으로도 안전한 홍대 거리를 만들기 위해 매주 정기 순찰을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추가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아 청소년 사망자가 지금까지 44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해 11월 처음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4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별로는 지난 4월에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별로는 9세 이하가 65.9%로 나타났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사망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7.7%였습니다. 정부는 소아 청소년의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3차 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현재 2,700여 개인 소아 특수병상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BA.5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개량형 백신이 조만간 출시될 전망입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몇 주 안에 출시될 백신은 현 상황의 바이러스에 대응해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 12세 이상 모든 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 조정관은 최근 한 행사에서 새로운 백신을 9월 초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BA.5가 우세종으로 퍼지면서 지난 6월 백신 제조사들의 업데이트된 백신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각국이 코로나 유행 속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최근에야 관광 입국을 허가한 일본은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효과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 재개가 코로나 확산에 영향이 있는지 실증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뒤 여행 안내원이 동선을 통제하는 단체 관광에 한해 해외 관광객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気をつけないといけないのが食事中のおしゃべりをやっぱり楽しいのでね、そういう時にやっぱり心を鬼にして注意をするようにはしています。 해외 단체 관광객들은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 약 14만 5천 명 중 관광 목적은 5%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평균 250명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이후 눈에 띄게 해외 관광객이 늘고 있는 한국과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 재개로 경제 활력을 기대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셈입니다. 海外では訪日旅行の予約が順調である旨の報道もあり、訪日旅行再開が地域経済の活性化等につながることに期待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미국 등 주요 7개국뿐 아니라 타이, 베트남도 해외 관광객에게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도 입국 72시간 전 음성증명서와 앱 등록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해외 관광객들이 일본에 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입국 규제를 더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는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感染拡大の防止と社会経済活動のバランスを取りながら、他の G7 諸国並みに円滑な入国が可能となるよう 해외여행의 주류가 된 개인 여행을 일본 정부가 허용해야 입국자가 늘 것으로 보이지만 심각한 코로나 확산이 걸림돌입니다. 하루 20만 명을 넘는 신규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 일본이 해외 관광객에게 문호를 활짝 열 날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숨진 미군 장교 2명을 위한 추모식이 7년 만에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북한군이 잔혹한 만행을 저지른 지 어느덧 반세기 가까이가 지났지만 남북 군사 대치의 상징인 공동경비구역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장병들이 구루터기 모양의 추모비에 헌화하고 경례합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전사한 미군 장교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버렛 중위의 46주기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두 장교의 이름을 부르며 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데이비드 레스퍼렌스 미 이사단장은 추도사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The Korean War has not ended. The DPRK continues to develop capabilities that threaten not only South Korea, but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and the United States. 도끼만행 사건은 지난 1976년 8월 18일 JSA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 11명은 초소 시야 확보를 위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때 북한군 수십 명이 들이닥쳐 경비중대장 보니파스 대위와 일소대장 버렛 중위를 도끼 등으로 살해하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 너머로 도주했습니다. 유엔군 한 명이 추력을 몰고 밀었어.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끼만행 사건 이후 JSA 경비대대는 날마다 삼엄한 경계를 유지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에도 탄도미사일은 물론 대남용 방사포와 순항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북한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미국의 계획적인 도발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 사건이 미 제국주의자들이 전쟁 도발의 구실을 찾기 위해 꾸며낸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미국이 당시 전쟁으로 출로를 찾으려 북한에 대한 침략 책동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쇼핑이 중국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백화점 매장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중국 청두의 백화점 지분 매각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지난 2008년 중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지점을 확장했지만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장을 정리해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각종 현안을 놓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와 유엔은 최근 폭격이 잇따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시찰단을 파견하는 계획에 합의했고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에 파괴된 다리 등 전후 재건을 돕기로 했습니다.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시찰 합의를 러시아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임 국회의장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영주, 정진석 부의장 등을 집무실로 초청해서 식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임 후 처음 맞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요청할 거로 보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무더기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연 뒤 지난 정부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TF 측은 오늘 회의에서 고발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통계청은 오늘부터 보름 동안 추석 명절 일일 물가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품목은 소고기와 조기, 과일 등 농축수산물과 밀가루나 두부 같은 가공식품, 외식 삼겹살과 치킨을 포함해 모두 35개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막을 내렸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데에서 더 나아가 매회 경쾌하지만 진지하게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영우가 남긴 것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영우 정체가 뭡니까? 바보인 척하면서 놀리는 거 아니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은 일방적인 보살핌이 아닌 공존입니다. 굉장히 약자 같은 약간 기존의 편견이 드러나는 역할로 많이 그려졌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장애인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약간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동질감도 느끼고 응원도 하게 되는 그렇게 그려낸 것 같아요. 천재성을 지닌 서번트 증후군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받지만 모델은 엄연한 실존 인물입니다. 오히려 자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Did not have the same autistic traits that she did. I just really felt that was something that resonated with me and also shows just how big of a spectrum that autism truly is. 법정 드라마인 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온갖 이의를 제기합니다. 성소수자, 여성, 북한 이탈 주민이 겪는 편견과 차별을 다루지만 진지하면서도 경쾌한 방식으로 불편하지 않게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야, 변호사는 그것만 잘하면 돼.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잊고 있던 가치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은 현실의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로 건설로 두동강날 위기의 마을을 구한 극중 팽나무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검토 중입니다. 우영우가 천재성을 발휘할 때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껏 유영하는 고래는 극의 판타지적 요소를 넣기 위한 소재였지만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래를 선택하게 됐고 참 신비하고 좋은 동물이더라고요.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이라는 대사는 동물권에 대한 울림으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래는 다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개인의 영역, 돌고래 관심 가지는 거 인정해주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이 친구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감해주고 대화해주면 훨씬 더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담담하게, 불행하지도 우스꽝스럽지도 않게 다름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법. 힐링 드라마 우영우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자 선물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컴백을 기념해 N 서울타워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가 핑크빛으로 물듭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컴백을 기념해 어제 저녁 서울 남산의 N 서울타워를 시작으로 일본 도쿄타워, 미국 뉴욕 브루클린 브릿지, LA 산타모니카 관람차 등의 분홍색 조명을 밝히는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또 중국 상하이의 백옥란 광장과 태국 방콕 최대 번화가인 센트럴 월드에서도 핑크빛 물결로 도시를 밝히는 미디어 파사드가 연출됩니다. 가수 강원래 씨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교통사고 이후 22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메타버스 기업 페르소나 스페이스와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강원래 메타버스 아바타 데뷔 쇼케이스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강원래 씨가 아바타로서 새로운 춤을 선보이고 틱톡 등의 플랫폼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이 내려가겠고요. 반면 대구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치솟는 등 어제보다도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고요.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에 중부와 경북 북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호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비는 밤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점차 확대하겠고 내일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 충청과 전북에는 최고 70mm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쉬어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6도, 부산은 22.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가 32도, 대구는 34도 등으로 이 남부지방은 어제보다도 덥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또 오늘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